자, 23번 보도록 할게요. 23번 비교 우위론이 출제가 됐습니다. 매년 단골로 출제되는 문제죠. 자, 갑과 을국은 경쟁 시장에서 XJ, YJ를 생산하게 되는데 비교 우위에 따라 무역을 하게 된다. 다른 비용은 없다. 그런데 개당 가격이 주어졌네. 자, 이 문제는 대부분 시험 문제가 어떻게 돼요? 뭐 한 단위당 노동 투입량, 뭐 한 단위를 생산할 때 투입된 노동 시간 또는 뭐야? 아니면 한 명당 생산량 그렇게 주어지는 게 일반적인데 이 녀석은 가격 자체가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XJ의 가격은 갑국은 24원, 을국은 10원, YJ는 갑국은 60원, 을국은 20원이다. 그래서 모두 이익을 볼 수 있는 교역 조건은 어떻게 되는가 나와 있어요. 그럼 이걸 갖다가 우리가 정리를 해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XJ, YJ, 갑국, 을국. 제가 정리할 때 어떻게 된다? 재화는 XY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갑국을 이렇게 정리하시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두 재화의 상대 가격이 갑국, 자 PY분의 PX. 자, 갑국은 그대로 나눠주면 되겠죠. 60분의 24 아니에요. 60분의 24. 60분의 24 그대로 나눠주면 돼요. 나눠주면 되고, 그 다음에 을국 PY분의 PX. 자, 을국도 뭐야? 20분의 10 이렇게 그대로 나눠주면 되겠죠. 나눠주면. 자, 그러면 요 녀석은 뭐야? 0.4가 나오고요. 자, 얘는 지금 뭐야? 2분의 1이니까 0.5가 되겠죠. 그러면 우리 뭐야? 이게 작은 나라가 XJ를 잘한다. 그렇죠. 작은 나라 X를 잘하니까 갑국은 작은 나라. 이걸 뭐 XJ의 생산 비용이란 말이야. YJ 개수로 표시한. 그럼 갑국은 XJ 생산의 비교 우위가 있고 을국은 YJ 생산의 비교 우위가 있어요. 있는데 자, 국가 간 모든 국가가 이득을 볼 수 있는 교역 조건은 두 국가 간 국내 상대 가격비 사이에서 결정돼야 돼. 그래서 그럼 여기서 교역 조건 PY분의 PX는 뭐야? 0.4보다 크고 0.5보다는 더 작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 구간을 만족하는 것은 뭡니까? 3번밖에 없죠. 0.4보다 크고 0.5보다 작은 경우 3번밖에 없어요.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24번 보도록 할게요. 자, 외환시장론과 관련된 문제가 출제됐습니다. 자, 다음은 2020년도, 2021년도 한국과 미국의 물가지수, 원달러 명목 환율의 추이를 나타낸 것이다. 그래서 지금 자, 물가지수가 이제 한국의 물가지수가 뭐야? 10,000에서 12,000으로 늘어났고요. 미국의 물가지수는 100에서 100으로, 그다음에 원달러 명목 환율은 100에서 120으로. 자, 그러면 우리가 한국의 물가 상승률, 그래서 이걸 볼게요. 먼저 한국의 물가 상승률은 여기서 10,000에서 12,000이니까 20%죠. 20% 0.2라고 쓸게요. 20%고, 자, 20%야? 20% 상승을 했고요. 그 다음에 자, 미국의 물가는 이제 100에서 100이죠. 그러니까 미국의 물가 상승률은 0이 돼요. 자, 그런데 원달러 명목 환율은 지금 어떻게 된다? 20% 상승을 했죠. 그래서 환율의 변화율 이런 얘가 0.2, 즉 20% 상승을 했어요. 이 상황인데, 자, 여기 보니까 뭐 구매력 평가설과 관련된 이자율 평가설 관련된 뭔가 문제가 출제됐기 때문에 우리 먼저 일단 뭐가 물가 상승률이 나왔다. 그 자체가 뭐야? 구매력 평가설과 관련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한번 그 이론적인 내용을 좀 살펴보고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실질 환율은 이렇게 표시될 수가 있어요. A는 실질 환율이고요. E는 명목 환율, PF는 외국의 물가, 그럼 P는 국내 물가죠. 자, 예를 들어서 만약에 환율이 자, 달러당 1,000원이다. 1,000원이다.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야? 미국의 햄버거 가격이 2달러다. 2달러. 그러면 미국의 햄버거가 2달러인데 환율은 1,000원이다. 그 미국의 햄버거를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게 되면 2,000원 되겠죠. 어떻게 됐어? 곱했잖아. 그래서 2 곱하기 PF, 명목 환율 곱하기 외국의 물가는 뭐야? 외국의 햄버거를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한 가격이에요. 환산한 가격이고, 그래서 얘는 외국의 햄버거 가격이라고 생각하면 돼. P는 우리나라 햄버거 가격이에요. 그럼 만약에 얘가 2,000원이고요. 자, 2,000원이고 얘가 1,000원이야. 그러면 미국의 햄버거를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기는 2,000원이고 우리나라 햄버거는 1,000원이야. 그러면 미국의 햄버거 한 개당
우리나라 햄버거 2개가 막 교환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는 실질 환율이 의미하는 바는 뭐다? 우리나라의 재화의 개수로 표시한 외국 재화 한 단위의 가치죠. 이게 실질 환율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구매력 평가서를 성립한다. 그러면 우리나라 햄버거 가격과 미국의 햄버거 같아야 돼. 같아야 돼. 그러니까 EPF하고 P가 같아야 돼. 그럼 환율은 어떻게 됩니까? 환율은 P 나누기 PF로가 돼야 되죠. 이게 절대적 구매력 평가서이죠. 간단하죠. 우리나라 가격이 1,000원이야. 1,000원이야. 아주 간략하게 설명드릴게요. 우리나라 햄버거 가격이 1,000원이야. 그런데 미국의 햄버거 가격은 1달러야. 그러면 환율도 달러당 1,000원이 돼야 된다. 그 얘기야. 이해 쉽죠? 달러당 1,000원 돼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절대적 구매력 평가설이 된다고요. 그래서 절대적 구매력 평가설은 자, 환율은 어떻게 결정된다? 환율은 우리나라 햄버거 가격 나누기 미국 햄버거 가격이라고요. 그런데 상대적 구매력 평가설은 그게 아니라 이제 뭐야? 요 녀석을 변화율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목환율의 변화율은 분자의 변화율 빼기 분모의 변화율. 자, 로그 함수에서 미분하면 되죠? 그래서 국내 물가 상승률 빼기 외국의 물가 상승률이 바로 상대적 구매력 평가설이라고요. 그러면 자, 실질 환율의 변화율. 자, 실질 환율은 아까 뭐야? EPF 나누기 P란 말이야. 그래서 실질 환율의 변화율 계산하면 잘 나오죠. 그럼 얘가 실질 환율의 변화율은 분자의 변화율 빼기 분모의 변화율이야. 근데 분자가 곱하기야. 곱하기는 변화율 더하기로 하겠죠? 명목 환율의 변화율 더하기 외국의 물가 상승률 빼기 국내 물가 상승률이란 말이에요. 자, 그럼 이 녀석이 지금 자, 아까 요 상황 있죠. 요 녀석은 지금 구매력 평가서를 만족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볼게요. 여기 자, 환율의 변화율은 구매력 평가설의 환율의 변화율은 국내 물가 상승률 빼기 외국의 물가 상승률이잖아요. 이렇게 아까 상대적 구매력 평가설 요거잖아요. 요거. 그런데 한번 봐보세요. 국내 물가 상승률이 아까 뭐였어요? 얘가 20%. 자, 그렇죠. 20%고요. 외국의 물가 상승률이 0%. 그렇죠. 그런데 명목 환율이 어떻게 됩니까? 얘도 20% 변했죠? 얘가 20% 변했어요. 하하. 구매력 평가설이 성립을 하고 있네요. 성립을 하고 있어요. 그럼 실질 환율의 변화율은 뭐가 된다? 0이 돼요. 0이. 자, 왜냐면 명목 환율의 변화율이 20%에 0%, 이거 마이너스 붙은 게 20%, 0이 된다고요. 그리고 또 하나, 구매력 평가설이 성립을 하게 된다. 그러면 실질 환율은 무조건 1이 돼요. 자, 보세요. 여기서 그러니까 자, 구매력 평가설을 성립하면 환율은 뭐야? P 나누기 PF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EPF, 외국의 햄버거를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한 가격, 요거하고 우리나라 햄버거 가격이 같아야 된다고요. 이거잖아. 그러니까. 그러면 EPF가 P 같아야 돼. 그 분자하고 분모 같아. 그럼 1이죠. 그 얘기는 어떤 얘기다? 외국의 햄버거 한 개당 우리나라 햄버거 한 개씩 교환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자, 지문 해결해 볼게요. 구매력 평가설에 따른 실질 환율은 무조건 불변이야. 뭘로? 1로 불변입니다. 맞고요. 이자율 평가설 땡. 구매력 평가설이죠. 이자율 평가설은 뭐야? 이자율 평가설은 환율의 변화율은 국내 명목 이자율 빼기 외국의 요거죠. 틀렸고요. 자, 명목 환율의 움직임은 구매력 평가설의 주장과 반대된다. 땡. 구매력 평가설 반영을 하고 있죠. 자, 명목 환율이 상승하게 되면 한국의 대미 순수율이 증가한다? 거짓말. 자, 무슨 얘기냐? 이게 만약에 아무런 언급이 없다면 맞는 진술이죠. 하지만 자, 구매력 평가설에서는 무조건 실질 환율이 1로 고정돼 있어. 그러니까 순수출은 불변됩니다. 무슨 얘기냐?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실질 환율이 커지면 순수출이 증가를 하죠. 이거 맞아. 그런데 여기 명목 환율이 상승했다 그랬어요. 명목 환율. 잡아보세요. 그러면 실질 환율은 우리가 EPF 나누기 P가 되죠.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명목 환율이 상승을 했다. 그럼 비례적으로 실질 환율도 상승하는 게 일반적인데 구매력 평가설이 성립하지. 그러면 물가가 상승하면 비례적으로 명목 환율도 상승한다고.
여기까지는 고정되어 있는 거야, 1로. 그래서 실질 순수출은 변동이 없어요. 그래서 자, 다 틀린 진술이고 1번만 맞는 진술이 되겠죠?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25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ISLM BP 모형. 이것도 매년 출제되는 문제죠, 거의. 자, 자본이도 완전히 자유롭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BP 곡선은 수평이 됩니다. 그래서 자, IS 곡선 우하향, 그다음에 LN 곡선 우상향, BP 곡선은 수평되죠. 이런 상황이에요. 상황. 자, 이때 정책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나와 있죠. 옳지 않은 것은 자, 먼저 변동 환율 제도의 수입 할당. 여러분들 뭐야? 변동 환율 제도의 수입 할당했다는 얘기는 수입품을 줄였다는 얘기죠. 수입품을. 그럼 수입품을 수입을 할당했다는 얘기고 수입을 줄였다는 얘기야. 그럼 수입을 줄이면 어떻게 될까? 순수출 X-M은 증가하겠죠. 순수출은 증가하겠죠. 자, 그래서 변동이야. 그래서 순수출이 증가하니까 자 보세요. 자, 수입 할당하게 되면 순수출이 증가를 해. 그러면 뭐야? IS 곡선이 이렇게 오른쪽 가겠죠. 보세요. 그래서 IS 곡선이 이렇게 오른쪽 가니까 1번 오른쪽 가요. 그러면 PP 곡선의 상방에서 국내 시장의 균형이 달성돼 국제 수지 흑자가 발생을 하겠죠. 흑자. 자, 근데 변동이야, 변동. 1번 변동이죠. 자, 국제 수지 흑자가 발생을 하게 되면 뭐야? 환율은 떨어지겠죠. 자, 이자율이 상승해서 환율은 떨어진다고. 자본 유입에서. 환율은 떨어져요. 환율 떨어지니까 순수출이 다시 감소하니까 다시 얘가 원상복귀 돼버리죠. 총소득은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자, 수입 할당은 환율을 하락시키죠. 상승시키는 게 아니죠. 환율을 하락시켜. 그래서 1번이 틀린 진술. 자, 2번 볼게요. 변동에서 확대 통화 정책 볼게요. 자, 2번 변동 환율 제도에서 이제 확대 통화 정책을 실시했다. 그럼 첫 번째 LM 곡선이 이렇게 오른쪽 간다고요. 그러면 최초의 IS하고 LA 만나는 점, 요 점이죠? 요 점이야. 그러니까 BP 곡선 아래쪽이죠. 그래서 이자율이 하락해. 그럼 자본이 빠져 나가. 자본 유출. 그러니까 국제 수지가 적자로 바뀌죠. BP 아래쪽. 적자면 이제 뭐야? 얘가 변동 환율 제도죠? 환율은 상승해요. 달러가 부족해지니까 달러가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순수출이 다시 증가한다고요. IS 오른쪽 가죠. 이렇게 2번. 그래서 변동 환율 제도에서는 확대 금융 정책에 매우 효과가 크죠. 그래서 총소득을 크게 증대시킨다. 2번 맞는 얘기네요. 자, 우리 3번 고정 환율 제도. 자, 고정 환율 제도는 이제 금융 정책의 자율성이 훼손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도 암기하셔야 돼. 뭐야? BP 흑자, 통화량 증가. BP 적자, 통화량 감소죠. 자, 보세요. 자, 고정 환율 제도입니다. 국제 수직 흑자예요. 그럼 달러가 넘쳐나. 그러니까 막 달러 가격이 떨어질 것 같아. 환율 하락 압박이야. 달러가 넘쳐나요. 그러면 중앙은행이 이제 환율을 고정시켜 놓으려면 달러를 사야 돼요. 중앙은행이 사야 돼. 사면 그 산 액수만큼 본원 통화가 증가하겠죠. 그러면서 통화량이 증가한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증가시켜버리기 때문에 이건 중앙은행이 확대 금융정책을 하기 위해서 통화량을 증가시킨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외환시장의 환율을 고정시켜 놓기는 과정 속에서 통화량이 증가하는 거기 때문에 금융정책의 자율성이 훼손된다. 그 얘기죠. 자, 적자면 반대고요. 자, 맞고 4번 고정환율 제도화에서 관세부가 자, 고정환율 제도에서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그럼 수입이 줄겠죠. 여러분 수입이 줄어들면 당연히 순수출이 증가를 하겠죠. 순수출이 증가하면 첫 번째 요 최초의 균형점에서 IS 곡선이 이렇게 이동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동하니까 여기서 균형이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이자율이 떨어져서 죄송합니다. IS가 오른쪽 가죠. IS가 순수출이 감소하니까. 그래서 IS가 이렇게 오른쪽 가요. 그럼 이자율이 올라가죠. 자본 유입이죠. 그러면 자본 유입이니까 국제 수지가 흑자가 발생을 하겠죠. 그런데 뭐야? 고정이야, 고정. 고정이니까 흑자가 발생을 했어. 환율이 자꾸 떨어지려고 그래. 달러가 넘쳐나. 그러면 달러를 없애버려야 돼. 그래서 뭐야? 달러를 산단 말이야, 중앙은행이. 사면 그만큼 본원 통화가 증가, 통화량 증가. 그래서 LM도 오른쪽 가주죠. 2번. 그래서 소득은 대폭 증가한다. 그래서 고재, 변, 금,
고재병금. 고정일 때는 재정정책 효과가 크고요. 변동일 때는 금융정책 효과가 크죠. 소득을 대폭 증가시킨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